골라 터는 재미가 있다. 비욘드 리포트 주간 전망대입니다. 오늘도 금융시장의 핫한 아이템들을 리포트 밖의 얘기까지 한번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무슨 시를 읊냐고요? 사실은 외환시장을 요즘에 보면요, 시를 읊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소리 없는 아우성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죠. 겉으로 보기에는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상 매일매일 볼러틸리티, 변동성이 늘어나고 있어서 상당히 보는 관전의 재미는 있는데 직접 거래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애가 타실 겁니다. 오늘 전망대는 그 외환시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러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FX계의 여신 전승재 연구원님께서 준비하신 게 있는데요. 2015년 초부터 현재까지 달러와 흐름이 어땠는지 일단 달러 인덱스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 들어보시죠. 예, 뭐 여신은 아니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달러는 계속 지금 숨이 차 왔거든요.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80달러 지수 기준으로 80에서 지금 100선까지 고점을 찍었습니다. 계속 과매수다, 뭐 기술적인 부담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이렇게 계속 해왔는데 큰 조정 없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22의 양적 완화 발표가 있었고요. 이후에 계속 미국의 금리 인상 기대까지 커져가면서 100을 넘어섰다가 달러 지수가 이제 3월 FOMC 확인 이후에 급격하게 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95 부근까지 지금 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차트는 유로 달러 차트인데요. 거의 달러 지수의 60%가량이 그 유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흐름이 같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장기적으로 보면 강달러 추세가 굉장히 오래 지속됐다가 이제 꺾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긴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긴장을 해야 되는 시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정확하게 말하면 3월 FOMC 회의 이후로 보면 달러가 약세를 보였거든요. 그 배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요인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일단 제일 큰 거는 과매수, 기술적인 부담이 제일 크다고. 너무 그동안 올라왔기 예, 때문에. 일단은 뭐 그 달러 지수 기준으로 월간 RSI까지 이제 과매수 신호들을 보여줬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8개 통화 대비 이게 마이너스로 갈수록 달러 강세 베팅을 하는 겁니다. 네. 이 역사적 거의 최대의 수준까지 계속 달러 강세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또 이제 환율이 지표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그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각국에서 발표되는 그 경제 지표들이 시장의 예상을 얼마나 비트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지표가 올라오는 그 분위기였습니다. 네. 예, 그리고 미국은 계속 떨어지는 분위기임에도 워낙 추세가 강하다 보니까 달러는 계속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워낙 그 좀 기술적인 부담이 컸다는 점, 그리고 일단 3월 FOMC 이후에 일단은 달러가 꺾이기 시작을 했는데 뭐 금리 인상 그 속도가 조절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도 있었겠지만은 시장에서는 일단 연준이 강달러의 속도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했구나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명문에도 수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그 옐런 의장도 그 기자회견에서 일단 그에 대한 부담에 대한 발언들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최근 이제 발언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발언들의 내용을 보면 강달러가 미국 경기 그 회복 속도를 좀 늦출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간에 속도는 신경 쓰인다라는 시그널을 시장이 받기 때문에 일단은 좀 조정의 그 빌미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만약에 이제 외환 딜러 같으면 3월 FOMC가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큰 이벤트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보고 있었는데 결과가 인내심은 빠졌지만 이게 한다고는 하고 근데 이게 뒤로 밀릴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제 굉장히 변수가 생기기도 했지만은 약간 또 윤곽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면은 그래서 왜 그 소문에 이제 사서 뉴스에 팔아라듯이 사서 그동안 사실 이제 달러 가격으로 보면 이제 많이 상승했으니까 뭔가 이런 재료가 나왔을 때 일단 한번 정리하자 뭐 그런 부분도 좀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피셔 전 부의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계속 달러 강세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일단 강조하는 그런 뉘앙스를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의 어떤 조정이라는 게 일시적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흐름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래자들이 많은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이 시작하고 나면은 물론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선반영을 시장은 워낙 요즘 빠르다 보니까요. 빠르죠. 금리 인상을 다 반영해서 달러가 이제 강세 추세 자체가 이제 속도나 폭은 좀 조절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레벨 자체는 어쨌든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나면은 지금보다는 또 달러가 강하게 가고 또 반대로 달러와 반대쪽에 있는 이제 유로나 엔이 달러보다 통화 정책이 이제 강해질 요인이 없다 보니까는 예, 일시적인 뭐 트렌드 자체는 그렇게 계속 강하게 가는데 지금은 일단 조정이고 이미 수익은 좀 낮고 그러니까 일단 좀 정리하자 뭐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달러화에 대해서 사실 저는 뭐 정치를 잘 모르고 음모론 같은 걸 그닥 좋아하진 않는데 그 달러의 역사를 보자면은 사실 그러니까 그 기축 통화를 유지하는데 그 트레피네 딜레마라고 해서 신뢰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 뭐 의무도 있고 그다음에 유동성을 공급해야 될 의무도 있고 이제 그 기축 통화라는 것이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달러가 계속 뭐 주기적으로 올랐다 내렸다 그러니까 돈을 풀면서 내렸다가 경상주 적자 내면서 내렸다가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하면서 다시 달러가 강해지고 이제 그런 흐름들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게 이제 10년이 그러니까 달러 강세 한 5년 그다음에 뭐 달러 약세 10년 이런 주기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한 그 초입 단계 정도가 아닌가 강달러를 미국이 이제 기축통화 유지를 하기 위해서 좀 들어가는 초입 단계가 아닐까 약간 그 음모론 막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강달러가 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국내 경기를 봤을 때는 사실은 어쩌면 좀 안심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기본적으로? 강달러가 다 같이 된다면은 그렇죠. 일단은 또 더 우리가 더 원화가 약해져야지 더 긍정적인데 네. 꼭 좋다고만은 볼 수가 없고. 그렇죠. 예. 근데 음모론도 좋지만 일단 달러 환율이 강세를 가는 데는 무엇보다도 펀더멘털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경기 지표들이 최근 미국 경기 지표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뭐 얼마 전 발표된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그래도 조금 생각보다 좀 더 예상치를 비트했고 그러면서 연준이 통화 정책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요? 그건? 저도 이번에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온 것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요. 예. 좀 특이했던 점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코어 CPI는 사실 이제 별로 변함이 없었는데요. 예. 이게 YY로 보니까 약간 올랐습니다. 아, 그러니까 연간 이제 대비로? 유가 네. 때문에 이제 지난 12월과 1월에는 이제 전월 대비해서 물가 되게 많이 빠졌다가 이제 2월 달부터는 이제 유가 하락에 따른 어떤 물가 하락 속도가 그러니까 유가를 뺀 물가에는 이제 영향력이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주택 가격까지 빼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코어 CPI에서 그 주택 가격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빼서 보면 지금 2개월째 약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의 CPI는 지금 이제 뭐 0%대로 떨어졌는데 이제 주택 가격 빼고 코어 에너지나 이제 식품 가격 빼고 나면 오히려 이제 2개월째 오른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물가가 바닥을 쳤을 수도 있겠다. 네. 물가가 지금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도 좀 코어 물가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 예. 시차를 두고 이제 CPI가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향후의 어떤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아직은 이제 전체로 봤을 때는 물가 수준 자체가 워낙 낮고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에 대해서 아직까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건 약간 좀 오버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그렇죠. 어쨌든 미국의 물가가 그동안 계속 물가가 정말 다 언더슈팅 쪽으로 가다가 멈췄다라는 거는 좀 중요한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전월비로 하면 0.2% 올랐단 말이죠. 근데 이게 목표치가 연준에서 얘기하기로는 Y2Y가 2% 정도 넘어가면 금리 인상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게 이제까지의 스탠스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지금부터 올라와서 한 예를 들면 한 몇 달 정도 이 정도로만 올라줘도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금리 인상 시점이 이러다가 빨라지는 거 아닌가요? 일단 그런 우려들을 가지고는 있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당장 6월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월 달 FOMC를 하려면은 이제 한 4월 달이나 5월 달 지표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겠죠. 이제 앞으로 이제 한 2, 3개월 정도의 지표를 봐야 될 텐데 네. 그 사이에 이제 물가가 조금 오를 수는 있는데 이렇게 시장이 그러니까 시장이 우려할 만큼의 어떤 물가가 이렇게 확 올라오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도 전승지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펀더멘탈에서 지표들이 미국보다는 어쨌든 조금 상대적으로 예상보다 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시간이 좀 있다. 그러니까 6월 FOMC보다는 확실히 그 다음 기자회견에 있는 9월 FOMC 쪽에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이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시장이 이걸 언제 프라이싱 할 거냐라는 거죠. 근데 저희 생각에는 한 여름 지나면서부터 발표되는 한 5월 달이나 6월 달 지표. 그러니까 이제 한 7월이나 8월 달부터 나오는 이제 그 경제 지표들에서는 이 올라가는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9월 FOMC 하기 전에 한 7월이나 8월부터는 약간씩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하기 시작하지 않겠느냐 시장은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렇게 안 보신다는 얘기 역시 약간 도비시한 느낌이 냄새가 좀 다른 분, 네, 호키시한 분도 없어요? FOMC에서 이제 그 인내심도 빠졌지만은 네. 이제 연준 멤버들의 그 점도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워낙 좀 명확하게 보여줘서요. 이제 그 원래 이합까지는 올해 연말에 미국 정책 금리가 1%를 넘을 것이라고 봤다가 예. 지금 그게 뭐 0.6%대로 확 낮춰졌습니다. 보면. 그렇죠. 그래서 예전처럼 1% 이상 가려면은 6월부터 올리기 시작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 이제 0.6%대로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생각하는 이번 FOMC에서 보낸 메시지는 일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올해 못 올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거는 인내심을 빼면서 올해 올린다. 그래서 이제 피셔 부의장도 올해 올릴 거다라는 거는 명확히 해주고 대신에 좀 늦게 올리고 폭은 완만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1분기 GDP도 지금 안 좋게 나올 것 같다는 얘기들이 그 내구재 수주 나오면서 지금 네. 쏟아지고 있거든요. 일단 뭐 강달러, 혹한, 그다음에 뭐 서해안 항만 노조 파업 뭐 이런 것 때문에 1분기 지표가 4월 말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제 그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일단 6월 가능성은 좀 낮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사실 성명서에서 4월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마음만 먹으면 6월에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강달러 속도만 조절이 되면 생각. 그래도 대체적인 의견은 지금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빠르진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전체적인 의견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강달러 기조가 좀 완화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연장해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6월 쪽에 무게가 많이 실리면서 3월 FOMC 전까지 달러가 굉장히 강하게 갔는데 이게 그 한 3개월은 딜레이 될 수 있다니까 그만큼 이제 좀 되돌려지는 과정인 것 같고요. 9월이면 아까 허영군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름쯤 가면은 다시 이제 그걸 반영하면서 이제 좀 다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가 매수기에네요. 지금 근데 좀 이미 걷어들여서. 저가라고 하기에 너무 비싸지. 너무 비싸서 할 절대 것 가격이 아니 떨어지는 그 칼날에 타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차에 이게 주식에서 그런 말 많이 네. 하잖아요. 달리는 그럴 말에.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달러 환율의 전망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전 연구님께서 좀 일단 폼을 열어주세요. 일단 2분기는 좀 옆으로 기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일단 말씀하셨듯이 뭐 지표도 조금 이제 덜 좋게 나오고 일단은 금리 인상 기대도 좀 미뤄지면서 일단은 또 워낙 좀 기술적으로 지금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좀 2분기는 조정세를 보이다가 네. 다시 또 이제 중장기 추세는 여전히 강달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분간은 조정, 그리고 변동성이 큰 조정일 것 같아요. 이제 달러의 방향성에 대한 생각들을 좀 갖고 있는데 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달러에 대한 랠리가 지금 약간 멈추지고 있지만 이게 끝난 건 아니다. 최소한 저 개인적으로 한 3, 4년은 갈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큰 기조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네. 그런. 그러니까 이제 좀 그 미국의 재정 수지나 뭐 이렇게 경상 수지 같은 큰 이벤트들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 10년 주기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90년대는 어쨌든 강달러, 스트롱 달러. 2000년대는 약달러, 네. 그다음에 2010년 들어서부터 이제 바닥을 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달러가 좀 강해졌기 때문에 적어도 2000년대, 2010한 뭐 7, 8년이나 2020년대까지는 좀 더 달러가 강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잠깐 쉬는 과정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좀 그래프 이렇게 잠깐 뭐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GDP 대비 이제 지역별 그 경상 수지입니다. 네. 미국은 어쨌든 2010년 이후에 어쨌든 적자 규모로 계속해서 많이 줄여오고 있다가 네. 최근 들어서 크진 않은데
약간 꺾였습니다. 거의 연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유럽 네. 쪽 GDP, 이건 유럽 쪽하고 거의 연동하는 네. 건데.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네. 약간 작년 4분기부터 해가지고 좀 줄다가 네. 작년 말부터 이제 또 조금 올라왔거든요. 네. 미국은 오히려 이제 무역 적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네.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무역 흑자 규모가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자본이 이제 달러를 갖고 있는 달러 유동성을 유럽이 조금 더 많이 가져가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그 FOMC라든가 이제 지표들의 흐름들을 보면서 이제 트레이더들이 이제 방향 자체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미국의 경상 적자가 늘어날 거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고 또 유럽도 지금 뭐 워낙 뭐 QE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면서 이제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지만 뭐 유럽이 좋아져봐야 경제 성장률이 뭐 1%, 1.5%지 지금 2%대 후반을 기록을 하고 있는 미국을 따라잡기엔 아직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달러 강세 속에서 올해 금리 인상을 앞둔 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여름 정도 전까지는 약간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유럽으로 한번 날아가 보겠습니다. 전승정관, 3월부터 유럽 중앙은행이 본격적인 채권 매입, 즉 이 통화 완화 정책을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유로화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이게 준비해 오실 줄 알고 예. 저도 하나 뽑았는데 허접하지만 아니, 보시 이 차트가 더 좋아 보입니다. 이 차트가 아니라 주봉 차트를 보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주봉 차트인데 해오셨겠지만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2011년부터 주봉 차트인데 지금 보세요. 2010년 하반기부터는 완전히 수직 낙하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끝에 자세히 보시면 이제 바닥치고 잠깐 올라오는 모습을 보는데 이게 이제 통화 정책을 쓰면서 그 시점하고 맞아 떨어져서 이러는 게 아닌가.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 제 상상입니다. 사실 근데 전문가께서 일본의 말씀해 주세요. 케이스는 사실 그 완화를 발표하고 환율이 올랐다가 네. 그 다음에 계속 기었다가 완화를 발표하고 다시 올랐다가 그 다음에는 계속 기었거든요. 예. 뭐 말씀하신 부분이 좀 뭐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억지로 맞춰주지 마시고요. 아, 예.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말씀하시는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아요.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22의 밸런스 시시고 이게 유로 달러 환율입니다. 유로 달러 환율이고 이게 축 반전한 거고요. 이게 이쪽으로 갈수록 위로 갈수록 유로 달러 환율이 약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일단 11년 하반기부터 12년 상반기까지 22가 밸런스 쉿을 확대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유로 달러 환율이 이 정도 이렇게 약해졌었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아직 확대도 안 했는데 이미 시장이 막 반영을 하면서 유로 달러 환율이 많이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반영한 부분은 있다. 근데 사실 이거 외에도 일단 그 유로존의 통화 정책 말고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는 그런 점.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완전히 디커플링 된다는 점과 그리고 이제 그 유로존의 홈 바이어스가 끝났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경상수지 흑자가 유럽에서 쌓이고 있는데 이제 우리도 최근에 해외 투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유럽에서도 포트폴리오 자금이 일단 외국인은 좀 덜 들어오고 유럽에서는 나가고 근데 들어가는 외국인은 거의 환해지를 하거든요. 사실 우리도 유럽 주식에 투자한다 그러면 환해지를 보통 하고 들어가는 게 요새는 일반적인 케이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환해지를 하게 되면 결국은 유로존 자산을 사더라도 수요를 유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겠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 일단은 그러니까 많이 반영이 됐지만 조금 더 유로는 이제 상단이 굉장히 막히고 조금 떨어질 룸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스비 드라기 총재가 유로존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자신 있는 발언을 물론 액션일 수도 있는데 그러고 나선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지표적으로는 좀 나아지고 있습니까? 진짜? 그 최근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제조 비수나 이런 게 조금 이제 예상보다 조금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유로화 아무래도 약해진 이제 가장 큰 효과인 것 같고요. 근데 또 독일을 빼고 독일이 유럽의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렇죠. 또 독일을 빼고 나면 나머지가 그렇다고 딱히 눈에 띄는 것 같지는 않고 그 드라기 총재가 워낙 이제 이게 그 하신 분이다 보니까 서비스가 좀 강하죠. 액션을 어쨌든 양적 완화라는 큰 걸 했으니까 하고 나서 뭔가 이렇게 성과가 있다라는 걸 조금 강조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제 지표들 이렇게 보다가 저 두 가지가 되게
되게 눈에 탁 띄었는데요. 첫 번째가 자동차 판매입니다. 근데 이제 독일이 이제 뭐 저축률도 높고 경상국제도 많으니까 자동차 사는 거는 다 의아하지 않은데 네. EU 전체적으로 봐도 자동차 판매 증가율이 YOY로 한 3%대, 4%대 되네요. 특이한 현상이네요. 예.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이제 유럽의 전체적인 소매 판매가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주로 남유럽이긴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이제 스페인마저도 가격 하락이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기를 볼 때, 특히 내수를 볼 때 딱 두 가지만 보거든요. 자동차, 그다음에 집값. 근데 두 개 다 이게 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뭐 유럽이 진짜 정말 좋아졌다라고 좀 말씀을 저도 확연하게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분명히 어쨌든 반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의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드라기 총재가 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좀 같이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저도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일단 통화가 약해졌고 유가도 뭐 급락을 했고 일단 돈을 이렇게 푼다니 일단은 경제 주체들의 기대도 좀 좋아지고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번에 박종환 연구원님이 얼마 전에 유럽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저번 대기실에서 그러시더라고요. 확실히 나쁘진 않은 것 같다고 뭔가 이렇게 확신에 찬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난 뭐 이게 구조적인 해결은 아니지만 일단은 좀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보다. 그렇죠. 그러면 양적 완화를 ECB가 시행을 하고 또 경기까지 좋아지고 이러면 아무래도 유로화에는 긍정적인 네. 상승에는 긍정적인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인 네.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달러 유로 패러티에 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금리 인상 시점 차이 때문에 이제 달러에 대한 유로화 가치가 점점 더 통화 정책 때문에 하락했다가 이제 1대1로 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가 이젠 또 다시 조차도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나왔다가 최근 들어서는 유로 달러 격차가 다시 또 벌어지는 것 같아요. 아까 차트에서 봤지만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이 어떤 주변 환경들이 그렇게 조성을 제대로 뭐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일단 패러티에 대해서는 사실 환율은 계속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 뭐 한 번은 갈 수 있다라고는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수준에서 계속 머무르고 그 이하로 계속 꺼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중장기적으로 이제 그 강달러, 유로 약세가 맞긴 맞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계속 그 밑에 머무를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유로와 달러가 1대1로 되는 시점이 굉장히 생소한 시점이잖아요. 생소한 일이잖아요. 생각해보면 캐나다 달러하고 옛날에 미국 달러가 그랬는데 사실은 패러티 같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 뭐 불가능한 얘기도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다시 이제 좀 벌어지고 있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일단 유로 환율의 가장 중요한 변수들 뭐 하나, 둘, 세 가지 정도 꼽으라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단은 그 동네는 뭐 워낙 계속 정치적으로 좀 시끄럽다 보니까는요 이슈들도 계속 올해 내내 또 있고요. 보면 일단 지금 뭐 그리스 여전히 시끄럽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프랑스는 이제 집 치렀고 스페인이 이제 3월 후반하고 그다음에 영국이 5월에 그 선거가 있는데 네. 그리스가 지금 이제 좌파 정당으로 넘어가는 걸 이제 유럽이 다 봤죠. 보고 나서 그 스페인의 이제 그 포데모사인가요? 거기도 이제 제2의 시리자로 지금 급부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영국 내에서도 유럽에서 경기가 제일 나쁘지 않은 영국 내에서도 유로를 탈퇴하자 이제 반유로 정당들이 특세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이 기존 이제 집권 여당 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긴장을 하고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선거를 앞두고 약간 선심성 정책들을 막 쓰더라고 이렇게 긴축 그러니까 쪼여대던 걸 약간 이제 풀어주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재정을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금융위기 터지고 재정을 막 썼다가 그러니까 이제 재정위기가 왔던 거죠. 그래서 다시 막 조이다가 그러니까 지금 다들 못 살겠다고 이제 반발이 심하니까 다시 푸는데 통화정책이 지금 쓰고 있는 와중에 재정이 만약에 풀리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확실히 이거는 효과가 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변수로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경기 지표들, 기술적 문제들을 다 아울러서 봤을 때 유로환율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래서 뭐 아까 이제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이제 달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달러는 지난해부터 미국은
다들 좋다 하다가 네. 더 좋아질 거다 했는데 일단 지금 그러다가 그게 너무 반영이 많이 돼서 한번 이제 쉬는 것 같고요. 유로는 워낙 다들 안 좋다 하고 안 좋을 것까지 봐서 1대1 간다고 했다가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일부 이제 조금 반전 기미도 보이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페르티 가는 듯 하다가 벌어졌는데 그래서 좀 이제 기술적으로 벌어지다가 중장기로 봐서는 저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페르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 통화정책 디커플링이라는 워낙 아무리 시장이 선반영을 많이 하지만은 그 통화정책 디커플링이라는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역시 미국 경기를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아까 지난주에 저희 회사에 그 영국의 자산운용사가 와가지고 네. 왔길래 비슷한 걸 물어봤었는데요. 네. 그쪽에서도 뭐 자기는 이제 펀드 매니저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뷰가 갈린다는 거죠. 이게 쏠리지 않고 확 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서는 비관적인 데서는 0.8까지 내려갈 거다. 그런데 어떤 데서는 한 1.2까지 다시 올라갈 거다라는 게 이제 확 갈리는데 0.8까지 이제 유로가 떨어진다라는 근거는 결국 이제 유럽은 영원히 통화 정책을 정상화할 수 없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1.20까지 그래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는 유럽의 경쟁력이 지난 2년, 3년 전보다 좋아졌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인력 구조 정도 하고 인건비도 떨어지고 했다라는 건데 저희 생각은 이제 미국의 연준과 이제 ECB의 어떤 자산 간의 어떤 변화와 유로 환율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이제 그 18개월 동안 이제 1.1 유로의 어떤 자산 매입이 가능하다라고 계산을 해보면 제 계산으로는 한 1.1에서 1.05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 만큼 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떨어져도 그렇게 쉽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지금부터는 조금 더 약간은 올라가는 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은 저는 페르티는 한번 볼 거라 장기적으로 봤을 땐 한번 볼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안 한 얘기가 있어요. 이제 원화환율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원화환율에 대해서는 제가 원화환율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작년 성장률이 3.3 나왔죠. 3.3 나왔는데 환율 요인을 3.8 정도 잡으면 그냥 그게 상쇄하는 거예요. 네. 달러 환율 때문에 완전히 상쇄되고 성장이 제로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그만큼 원달러 환율의 전망이 상당히 중요하고 정책에서도 중요하고 그런데 일단 원화의 경우는 지금 뭐 이 방송 들으시면 굉장히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심히 잘 들으실 것 같은데 시청자들이 어떻게 보세요? 원달러 하우스 뷰도 좋고 개인적 뷰도 좋은데 저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올해는 익숙한 레인지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2분기에는 달러가 좀 조정을 받고 그다음에 또 2분기에 수급적으로도 막 수출 본격화되고 좀 수급적으로도 공급 압력이 좀 많은 시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락 압력을 받되 일단 지금 보면 그 지지선이 90원대 초중반에 한번 있고 더 내려가면 뭐 80원, 70원 요 부근에 있거든요. 여기까지 조정은 일단 열어두되 또 뭐 위도 사실 뭐 당국 개입도 있고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올해는 하반기에 다시 달러가 오르더라도 근데 핵심은 사실 지금 우리가 순자산국 전환을 했고 경상흑자도 많고 또 최근에 보면 당국이 위도 좀 막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큰 변동성을 원하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뭐 당국 기업들 그렇죠. 뭐. 예, 네, 밑도 막지만 위도 좀 너무 오르는 거는 바라진 않는다. 그래서 뭐 1,060원, 1,160 요 레인지에서 올해는 계속 출렁출렁 있는 흐름이 아닐까. 근데 그렇다고 막 폭등은 아니고 익숙한 레벨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재테크를 달러를 좀 사볼까 했는데 여신님의 말을 듣고 보니까 별로 살 의욕이 없어지네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러는? 그 시장에서 또 한 가지 지금 관심들이 많으신 게 미국은 어쨌든 뭐 시기에 문제 있지만은 금리를 앞으로 올리는 쪽이고 한국은 지금 내렸고 더 내릴 수도 있다라는 이제 또 양국 금리 차지 않습니까 보면은 근데 2004년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보면은 이제 미국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우리는 한번 이제 다시 내렸는데 근데 그렇게 보면 이론적으로 하면은 이제
그 원화는 약세로 가고 달러는 강세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 뭐 아시겠지만 2004년 그 후반부터 해서 원화가 다시 강세로 돌았거든요. 이제 보면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혹시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얘기가 있는데, 근데 다만 그때랑은 차이점이 그때는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고 그게 정책 효과나 다른 해외 쪽이 좋아지고 하는 게 돼서 2005년부터 이제 뭐 우리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반영해서 원화가 강세로 간 부분이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달러는 뭐 앞서도 다 말씀하셨지만 일시적으로는 해도 어쨌든 지금보다 좀 더 강해질 것 같은데 네. 원화가 그때만큼 다시 강해질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한국의 펀드멘탈에 대해서 네. 그렇게 본다면은 제 결론은 조금씩 되는. 예, 조금씩 원화가 조금 더 약세로 진행될 예. 것이다라고 보는 예. 결론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개인적인 의견은 저기 김 의원님이랑 의견이 좀 비슷한데요. 네. 그냥 뭐 실질실효 환율입니다. 네. 남들 다 보는 그렇지만 별로 이렇게 마켓 타이밍 할 때는 별로 안 맞는 지표들인데 그래도 이게 제가 이거를 들고 나온 이유는 그냥 그 나라 통화가 그냥 싸냐 비싸냐를 그냥 쉽게 그냥 파악하는 데는 나름 도움이 돼서 네. 가져온 건데 보시면 하늘색으로 된 게 이제 엔화인데 엔화는 무지 싸죠. 네. 근데 과거 평균 대비해서 너무 많이 싸졌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죠. 더 싸주기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근데 보시면 특이한 게 원화입니다. 원화가 네. 지금 장기 평균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좀 비싸졌어요. 아주 고평가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 어쨌든 다른 통화들 대비해서는 좀 많이 비싸졌고 최근에 이제 달러가 이제 또 약간 비싸지는 내지는 중립적인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원화가 사실 디플레로 가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절상 요인이 조금 더 많긴 한데요. 네. 원화 자체만 보면 좀 비싸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 봐야 원화가 그러니까 절상돼 봐야 아주 많이 절상될 여지는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최근 들어서 어쨌든 환율의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네. 금리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들 지금 다 디플레 상황이고 성장률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옛날에는 뭐 성장률 차도 보고 뭐 인플레도 봤는데 뭐 인플레 아무 데도 없으니까 금리 차가 가장 중요한데 네. 미국의 금리가 그럼 여기서 더 떨어질 거냐?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점진적으로 오른다라고 보면 달러가 강하고 원화가 좀 더 약해지는 쪽으로 가는 걸로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올해 한 1,150원에서 1,200원 정도 지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긴 한데 어쨌든 절하를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분의 의견 일치 보셨네요. 시점이 좀 달라졌지. 여기까지 할까요? 메인 이슈 토크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외신 인사이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